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카렌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카렌 교회와 관련된 선교적 이슈들을 같이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카렌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소수부족 카렌족은 변방이고 약한 존재이지만 선교적 의미에서는 대륙 동남아를 위한 선교적 역할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소수부족이지만 교회는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그 새로운 세계 교회의 선교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국교회 선교지에서 토착교회 설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선교 사역들의 모습을 통한 선교 방향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적 교회의 한계와 어려움들, 자신화라든가 자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한 소수부족 교회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현재 전 세계 교회와 선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민족과 교회가 세계 교회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세기 세계 교회와 선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비서구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서구 교회 또는 제3세계 교회 또는 남부교회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은 주류교회라고 이분들을 일컫습니다. 남반구교회,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일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세계교회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경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보면은 약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약자이고 사회적 세계의 정치나 경제, 군사 무대에서 이분들은 되게 약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와 그 중미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 지도에 있는 국가들이 기독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교회의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국 상황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왼편은 태국 이제 지도이고 그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평지이고, 다음에 이제 주황색, 다음에 이제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산지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북쪽 지방에 보면은 이제 색깔이 훨씬 주황색에 가깝죠. 이건 산지라는 뜻입니다. 해발 300m 고도 이상의 지역입니다. 그 히말라야 대륙이 산맥이 그 동남쪽으로 이어진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 지역입니다. 오른쪽은 그 태국에 있는 교회의 분포들인데요. 그 북쪽 지방에 많은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물론 중부의 방콕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콕은 그 인구가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북쪽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주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밀집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산지 지방에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지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소수죠. 약자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교회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세계 교회의 남부 교회, 이 아프리카, 남미 또 일부 아시아의 이 약자들 가운데 교회가 많이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교회의 분포의 특징이 뭐냐면 소수부족 교회의 강세입니다. 전체 태국 개신교인이 약 50만 정도가 됩니다. 태국에 77개의 도가 있는데 북부의 3개의 도, 치앙마이, 치앙라이, 명손 지역에 전체 교인의 50%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북부 타인들이 복음화율이 상대적으로 중부나 동북부나 남부의 타인보다 복음화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그곳에 소수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신교회 등록의 40% 정도가 산지 소수부족 교회 교인들입니다. 실제로는 50% 이상이 소수부족 교회인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소수부족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족인 타민족의 기독교 비율은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동북부 지방이나 중부 지역은 그 더 낮습니다. 그런데 소수부족의 기독교 비율은 약 20% 가깝습니다. 이 다시 말하면 같은 태국에 있지만 주민족은 타이민족과 북쪽을 중심으로 있는 소수부족은 사실상 다른 선교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 교육, 정치적 약자 가운데 교인들이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교회는 더 선명한데요. 이런 점들이 전체 개신교의 80% 정도가 미얀마 침례 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약 170만 정도입니다. 미얀마 침례교회 주류는 세 소수부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까친 40만, 친 40만, 카렌족 60만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친족 같은 경우는 친족 전체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까친족은 약 80% 정도가, 카렌족은 3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전체 기독교인이 약 300만, 그 6.2% 정도인데 버마족의 기독교인은 0.3% 이하입니다. 근데 같은 국가에 있지만 친족은 90% 이상이고 까친족은 80%, 카렌족은 30%라는 것은 사실상 전혀 다른 선교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기독교와 미얀마 태국 교회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세계 교회에는 그 새로운 주류 교회의 모습들이 사회 경제적 약자인 남반구 지역의 기독교가 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독립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또 상황화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강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미얀마, 태국도 비슷한데 사회 경제적 약자 가운데 다수의 기독교가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죠. 근데 좀 우리 세계교회와 다른 점은 미얀마, 태국은 전통 교단의 강세입니다. 특히 침례교가 강합니다. 미얀마의 그 다수의 교회, 상당수의 교회, 80% 정도가 그 침례교에 속해 있고, 태국 같은 경우도
그 침례교단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상황화된 교회, 그 지역의 상황에 잘 그 적합하게 토착화된 교회의 모습들이면서 비슷하고요. 다음에 선교적으로 굉장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 실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좀 작습니다. 이 한국교회 선교지에서 토착교회 설립을 위한 방향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한데, 한국교회 선교 현장의 과제는 그 자립보다는 의존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태국이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태국에 약한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가 한 60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자립하는 교회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신의 그 모습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단지 태국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마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많은 지역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렌 침례교회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립, 자치, 자전은 물론이고 일부는 선교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54년도 19세기 중반에 이 바텐이라는 지방에는 자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지방회가 자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아주 놀라운데요. 이 바텐 지방회의 그 총무의 이야기에 하면 그쪽 교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의 20% 정도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헌신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선교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이런 현지 교회의 이양이 아주 더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인데, 바로 우리가 현지 교회에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렌과 연관된 다양한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선교 방향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카렌족 안에서는 거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소수부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 신학교, 지역 개발, 교육, 학사, 청년, 교회 건축 지원 등등 매우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형태도 일반적인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 경력 전원 선교사, 지역 이동 선교사, 국제 단체 소속된 선교사에서부터 무소속까지 매우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어떻게 선교 전략, 선교 정책 방향이 되어진가를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 단체도 참 많습니다. 우리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 카렌족에서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20개가 넘고, 또 간접적으로 사역하는 단체는 훨씬 더 많습니다. 각 단체마다 동일하지 않은 선교 정책에 따라 사역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나타난 매우 다양한 교회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 정책과 방법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된 이 카렌 교회에 나타난 선교 현상의 모습은 자기 소견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 동시에 협력과 나눔에 선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이 의존적인 교회가 많이 있고, 또 동시에 건강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연구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카렌 교회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선교사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모델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교적 교회의 한계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자신학화 또 자선교에 대한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카렌 침례교회는 카렌 상황 속에서 적합한 토착교회를 세웠습니다. 카렌 버마에 있는 교회는 선교 사역을 19세기부터 하였고 태국 카렌 교회는 주위 타인들을 위한 선교를 일부 교회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족을 위한 선교는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인식하게 되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족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민족 관계입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족 투쟁이, 태국에서는 부정적 자아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카렌 교회의 자선교, 자신학화가 큰 도전인데 이 멀리 200km 떨어져 있는 카렌 마을에선 전도를 하지만 바로 주위에 있는 태국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신학화라는 것은 추상적인 그 고상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들의 상황 속에서 실천케 하는 것이란 것이죠. 선교자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므로 이것을 그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카렌족과 관련된 이슈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한국교회 선교지에서 토착교회 설립 위한 방향을 제공하며 다양한 선교 사역의 모습을 통한 선교 방향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선교적 교회의 한계와 어려움을 고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네 가지가 우리가 당면한 모든 선교적 이슈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카렌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렌 교회는 렌즈와 같은 것이죠. 이 카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적 도전들 또 이슈들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그 카렌이 누구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